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남편과 제 목숨보다 소중한 남매를 키우고 있는 한 엄마예요. 요즘은 우스갯소리로 집에 딸들이 많으면 금메달, 아들들만 있으면 목메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남아 선호 사상이 심했던 예전과 달리 지금은 딸을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이야기인데요. 저희 시댁, 정확히는 시어머니가 반대로 아들을 원해도 너무 원해서 저질렀던 만행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네요. 저와 남편은 연애 결혼을 했어요. 연애만 3년을 했지만 싸운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서로 사랑하는 예쁜 커플이었죠. 저나 남편은 서로에게 마지막 사랑이 되기를 바랬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 후에도 행복한 신혼 생활이 계속되었고 그동안 둘만의 시간을 너무 즐기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은근한 압박이 시작되었어요. 현영아, 너희 결혼한 지 얼마나 됐지? 4개월 정도 됐어요. 그래, 그렇구나. 슬슬 준비는 하고 있는 거지? 준비요? 무슨 준비요? 결혼을 했으면 애를 가져야지. 아, 저희 신혼 시간을 좀 더 갖다가 임신할까 했는데. 신혼 즐기는 거 그거 다 의미 없다. 애 태어나면 신혼 재밌다는 얘기 쏙 들어갈걸? 아, 네. 보은이랑 얘기해서 얼른 임신 준비해. 나도 이제 할머니 소리 듣고 싶어. 내 친구들 만나기만 하면 손주들 사진 자랑하느라 얼마나 난리라고. 네, 보은 씨랑 조금 더 이야기해 볼게요. 처음에는 정말 아이를 좋아하시고 빨리 손주를 안고 싶으신가 보다 하고 이해하려 했는데 그 압박 횟수나 정도가 갈수록 부담스러워졌어요. 보은 씨, 오늘 어머님한테 또 전화 왔었어. 또 얘기하셔? 뭐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임신 됐냐 안 됐냐 여쭤보시니까 뭔가 민망하기도 하고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 내가 엄마한테 제발 그런 전화 하지 말라고 지난번에도 그 난리를 쳤는데 내 말을 그냥 귓등으로 들으시는 건가? 이제는 이번 달 배란 일이 언제냐까지 챙기신다니까? 미안해 현영아. 내가 엄마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 부탁해. 남편도 나름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에게 그러지 말라고 윽박도 질러보고 협박도 했지만 도통 먹히지를 않더군요. 남편의 노력을 알고 있었기에 저 역시 남편에게만 모든 것을 밀어둘 수만은 없었죠. 그러다 정말 제가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결혼한 지 딱 1년 만이었죠. 저희는 이 기쁜 소식을 양가에 알렸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현영이 임신했습니다. 정말? 우리 딸이 아기 엄마가 된다고? 세상에, 너무 축하해. 아, 주책맞게 눈물부터 나오네. 엄마, 아직도 안 믿겨. 내 뱃속에 아이가 자란다니. 그래, 현영아. 엄마가 너 임신했을 때도 그런 느낌이었어. 우리 딸 너무 장하다. 고생했어. 이제 시작인데 뭐. 나 잘할 수 있겠지, 엄마? 그럼 엄마가 많이 도와줄게. 아기도 아기지만 현영이 네가 편하고 좋아야 돼. 좋은 생각 많이 하고 좋은 거 많이 먹고 그렇게 지내야 돼. 알았지? 저희 부모님은 너무 기뻐하시면서도 저를 걱정해 주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완전 예상 밖이었죠. 어머님, 저 드디어 아기 가졌어요. 어머머머머, 그게 진짜야? 드디어 우리 손자가 왔구나. 네? 손자요? 아직 성별은 모르는데. 지금부터 기도 열심히 드리고 계속 뱃속의 아기는 아들이다, 아들이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해야 돼. 그러면 무조건 손자 나온다. 어머니는 딸보다 아들을 원하셨던 거예요? 얘는 당연하지. 난 무조건 손자 원하지. 집에 아들이 있어야 잘 돌아가고
복도 들어오는 거야. 너 어디 가서 딸 낳고 싶다는 헛소리 절대로 하고 다니지 말어라. 저는 너무 황당했어요. 그렇게 손주 하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막상 아이가 생겼다고 하니 무조건 아들이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하는 시어머니가 이상했죠. 저는 퇴근한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전화통화한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또 시작이네. 나랑 보영이한테 그렇게 했으면 됐지. 아직도 아들 운운하시네. 자기랑 아가씨? 나 태어나고 둘째도 아들일 줄 알았는데 보영이가 나오니까 엄청 실망했었나 봐. 어린 내가 느낄 정도로 엄마는 나랑 보영이를 차별했어. 아빠가 그러지 말라고 수백 번 수천 번 이야기를 해도 그때 잠시고 보영이는 완전 남의 애 보듯이 하고는 했거든. 아가씨 너무 힘들었겠다. 그래서 지금 외국 나가서 사는 거야. 정말? 어머니 때문에 그런 거였어? 그런 일이 있었구나. 사실 남편에게는 3살 차이 나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자기 힘으로 외국에서 살겠다며 한국을 떠났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영국에 정착해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려서 잘 살고 있지만 한국은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들어왔어요. 남편과 3년 넘게 연애하는 동안 저는 아가씨라는 사람을 딱 한 번 본 것이 다일 정도니까요. 물론 저희 결혼식에도 아가씨 가족들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죠. 그러고 보니 연락도 자주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냥 아가씨는 외국 생활이 몸에 맞나 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한국을 떠난 것 자체가 시어머니한테 차별받고 지긋지긋해서 나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죠. 오죽했으면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떠났을까 생각하니 아가씨가 안타깝게 느껴지더군요. 어떻게 차별하셨는데? 먹는 걸로? 용돈? 그런 차원의 차별이 아니었어. 그냥 인간적으로 무시하고 자존감을 뭉개는 말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 그냥 딸이라서? 진짜 그냥 딸이라서. 그래서 보영이는 철도 빨리 들었지만 엄마라면 이를 박박 갈기도 했어.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을 거야. 아버님이나 자기가 옆에서 안 말렸어? 안 말렸겠어. 아빠가 엄마한테 이혼하겠다고 한 것만 정말 수십 번이야. 나도 괜히 보영이한테 미안해서 엄마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면 또 엄마는 내가 착하고 보영이가 독해서 그런 거라고. 또 화살이 보영이한테 날아가니까 가만히 있어주는 게 도와주는 것이었지. 보영이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그랬구나. 아가씨 왠지 짠하네. 나는 아가씨가 외국에 있으니까 자기한테 더 잘해주시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런데 우리 아기 딸이면 어머님이 엄청 미워하시는 거 아니야? 걔가 아빠인데 이제 할머니가 뭐라고 하면 안 되지. 걱정하지 마. 내가 중간에서 잘 하도록 할게. 남편과 아가씨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는 괜히 걱정이 되더군요. 평소에 시어머니가 남편을 좀 더 애틋하게 챙긴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그것도 남편이 많이 자제시킨 거였다니.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였어요. 시어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연락을 해왔죠. 네, 어머니. 집에 있는 보리차 싹 다 버리렴. 보리차를요? 갑자기 왜요? 보리차가 딸을 부를 수 있다고 하더라. 그거 대신 녹차나 우롱차를 주로 마셔야 아들이 태어난대. 네? 저는 살면서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오히려 녹차가 카페인이 있어서 임산부한테는 더 안 좋아요. 내가 아는 유명한 보살님이 해준 얘기니까 너는 못 들어봤겠지. 요즘 유기농 녹차니 뭐니 많잖아. 그런 거 먹으면 돼. 보리차 먹고 딸 낳고 딴 것 먹고 아들 낳는 게 맞으면 다들 곤란하게요. 어머님, 그런 거 다 미신이에요. 그 사람들이 돈 벌려고 헛소리 퍼뜨린 거라고요. 그 보살님은 다르다니까.
그 얘기 듣고 주변에서 아들 낳은 집이 벌써 5집이나 된다니까. 아무튼 보리차 당장 가져다 버려. 그 뒤로도 시어머니는 주변의 모든 것에 성별을 붙여가며 가리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저도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정말 화가 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현영아, 날씨도 좋은데 이따 나오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솔직히 시어머니와 밥 먹으면서 또 아들 이야기를 내내 들을 거라고 생각하니 벌써 체한 느낌이었지만 이미 그전부터 몇 번이나 식사 약속을 거절한 상태여서 그날은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었어요. 현영아, 이것도 좀 먹어봐. 너무 맛있다. 네, 어머님 많이 드세요. 그날따라 요리를 제 접시에 올려주며 친절하게 대하는 시어머니가 좀 낯설었어요. 우리 밥 다 먹었으니까 산책을 좀 할까? 네. 시어머니가 이끄는 길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건물 안으로 같이 좀 들어가자고 하더군요. 여기요? 여기는 왜요? 얘는 젊은 애가 뭐 이렇게 의심이 많어. 그냥 좀 같이 들어가 봐. 시어머니 손에 이끌려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그곳은 바로 무속인집이었어요. 저는 어안이 벙벙해져 제가 왜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더군요. 여기 앉아봐. 우리 보살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셔.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진한 화장을 한 무속인은 제 배를 한참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말했어요. 기집애야. 네? 기집애라고 뱃속에. 날카로운 말투로 할 말을 마친 무속인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듯한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더군요. 정말이에요? 아, 큰일이네. 이를 어쩜 좋아. 뭐 방법이 없나요, 보살님? 어머님,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얘는 가만히 좀 있어. 지금 보살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잖니. 순간 제 뱃속에 아이 성별이 딸이라는 것을 안 시어머니는 방금 음식을 제 밥 위에 올려주던 그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방법이야 있지. 신령님한테 열심히 기도해야지.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 아들로 바꿀 수 있나요? 거기가 백날 기도해 봤자지. 내가 해야 신령님이 들어주시지. 아우, 보살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돈이야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올 테니 제발 우리 손자가 뭐 하나 달고 무사히만 태어나게 해주세요. 제발. 저는 옆에서 보고 있자니 정말 토할 것 같았어요. 종교도 없다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런 곳에 빠져서 저 무속인 말만 믿고 돈을 가져다 주려고 하다니 기가 막히다 못해 화까지 다 나더군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 먼저 가볼게요.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예, 현영아.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봐. 신발도 못 신고 방에서 뛰쳐나온 시어머니는 제 팔을 힘겹게 잡고 얘기했어요. 저분이 신기가 진짜 엄청난 분이래. 눈으로 네 배만 보고도 지금 딸이라고 그러잖니. 그런데 저분이 기독발이 또 끝내주게 좋아서 성별을 바꿔달라고 기도해주면 그게 또 100% 바뀐단다. 어머니, 도대체 왜 그러세요? 저 사람 말만 믿고 제 뱃속에 아기가 딸인지 아들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아니, 딸이든 아들이든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신도 못 바꾸는 걸 저 사람이 뭐라고 아기 성별을 바꿔준다고 하냐고요? 어머님, 진짜 도대체 왜 그러세요? 성별이 뭐든 저는 그냥 이 아기가 다 소중해요. 제발 그만하세요. 저는 시어머니 앞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방금 무속인 방에서 보았던 현란한 빛깔의 인테리어와 제 배를 뚫어져라 쳐다본 그 눈빛이 떠나지를 않아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결국 저는 길 한켠에서 점심에 먹었던 음식을 모조리 토하고 택시에 올라탔어요. 뭔가 아직도 할 말이 많은 듯한 얼굴을 한 시어머니는 제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에 어쩔 수 없이 택시를 잡아 보내주더군요. 제 전화에 놀라 한 걸음에 달라온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모두 꺼냈고 화가 잔뜩 난 남편은
곧잘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 후에 남편에게 어떻게 했냐고 묻지는 않았지만 시어머니의 아들 타령은 한동안 잠잠했죠. 그 일이 있고 2주 정도 지난 뒤 집에 택배가 하나씩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신생아 베넷저고리부터 신발, 모자, 모빌, 장난감, 애기 침대, 유모차까지 하루에 몇 개씩 택배 기사분이 저희 집 문을 두드렸어요. 또 어머님이 보내신 거네. 상자들을 열어본 저는 더 한숨이 나왔어요. 아기 용품들이 죄다 파란색, 남색, 밀리터리색 이런 것들 뿐이었거든요. 애기 것인데 이런 색을 일부러 구하려고 해도 못 구하겠네. 저는 투덜거리며 택배 상자들을 다 뜯지도 않고 방 한 구석에 처박아 두었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 다시 야금야금 연락이 오더군요. 현영아, 혹시 택배들 갔니? 네. 지난번 일도 내가 미안하고 너희 돈이라도 좀 아끼라고 내가 그냥 알아서 몇 개 사보냈는데 괜찮니? 네. 그냥 애기들 금방 크니까 별로 못 입고 못 갖고 놀 거야. 너무 비싼 것들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편하게 쓰다 버려. 네, 그런데 세 개 전부 10%원 정도 가네요. 내가 그런 푸른 계열색을 좋아하거든. 잠깐씩 쓰는 거니까 색깔 연연해 말고 잘 써. 저는 억지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아들이길 바래서 파란색 계열로 샀다는 말을 하지 않더군요. 저는 더 화가 났어요. 그 후로 5개월이 지날 무렵 병원에서 드디어 아기의 성별을 알려주었어요. 축하드려요. 예쁜 공주님이네요. 저와 남편은 둘 다 눈물을 흘리며 좋아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이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는 어떻게 반응하실까 하는 걱정도 동시에 들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아이가 딸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시아버지는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 반대로 시어머니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투덜대더군요. 딸이라니, 내가 얼마나 투자를 했는데. 아, 짜증나. 무슨 투자를 했다는 것인지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그 후 몇 년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결국 거액의 돈을 그 무속인에게 쥐어주고는 기도며 부적이며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태어난 것이 딸이라는 것을 알고 따지러 가지기도 전에 그 무속인은 모든 돈을 받고 잠적했고 시어머니도 돈을 떼이고 만 것이에요. 시아버지도 정확히 얼마를 준 건지 알 수 없었다고 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못해도 1,000만 원 단위를 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원망을 제게 쏟아냈겠죠. 그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제게 연락을 하지 않았고 저는 오히려 그 상황이 너무 좋았어요. 출산하고 다음 날 시아버지가 한 걸음에 달려오셨고 그 뒤를 못마땅한 얼굴을 한 시어머니가 서 있더군요. 당신 뭐해? 이리 와서 우리 손녀 좀 봐. 아이고 하품하네. 귀여워라. 예상은 했지만 시어머니는 정말 애기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더군요. 괜히 애꿎은 허공만 멀뚱히 응시하고 있었어요. 당신이나 실컷 보고 와요. 난 먼저 갈라니까. 소녀를 마주하고 실실 웃는 시아버지가 못마땅한지 결국 시어머니는 혼자 휑하니 가버렸어요. 그 뒤로도 한동안 저는 시어머니와 따로 연락을 하고 지내지는 않았어요. 시어머니와 다시 연락을 재개한 건 3년 뒤였어요. 첫째 딸 서아를 낳고 제가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거든요. 그동안 저 때문에 남편도 시어머니와 전보다 거리를 두고 지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저의 임신 소식이 거기까지 들어가게 되었죠. 오랜만에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니 예전 악몽이 떠올랐으나 그래도 최대한 침착하게 통화를 했어요. 그래, 둘째 가졌다면서? 네. 넌 아직도 나한테 그렇게 서운한 게 많니? 내가 너 해코지한 것도 아니고
다 너 잘 되라고 그런 건데 너도 참. 다 저 잘 되라고 하신 거면서 지금 서아 3살 될 때까지 어떻게 컸는지 궁금하지도 않으세요? 나만 연락 안 한 거니? 너도 뭐 아주 쌩하고 찬바람 불게 했으면서. 네, 맞아요. 저도 며느리로서 그랬으면 안 됐지만 지금이라도 사과드릴게요. 그래, 우리 이제라도 서로 잘 지내보자.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속을 어느 정도 알 것 같았어요. 둘째가 아들이길 바라면서 접근한다고 느껴졌거든요. 시어머니는 참 중간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연락 한번 했다고 저희 관계가 아주 옛날로 돌아간 줄 착각하고 있더군요. 하루 걸러 문자며 전화를 해서는 먹고 싶은 것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를 하라고 하거나 아기용품이 뭐 필요한지 확인하고는 했죠. 저는 불편했지만 서아 임신했을 때처럼 성별에 크게 연연해하지 않는 모습이라 어느 정도 마음을 놓고 있었어요. 하지만 언제 누를지 모르는 발작 버튼 때문에 항상 긴장은 하고 있었어요. 둘째의 성별이 나오는 날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병원에 가기도 전부터 연락해 난리도 아니더군요. 하지만 남편이 함께 있을 때라 웬만큼 커버를 쳐주어서 다행이었어요. 병원에서 나온 것을 지켜본 양 바로 전화가 오더군요. 아들이라지? 네. 어머 정말 내가 드디어 손자를 안아먹을 생겼네. 아이고 경사네 경사야. 저는 핸드폰 너머로 숨이 넘어가게 좋아하는 시어머니가 너무 얄미웠지만 성별을 거짓말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었죠. 하지만 서아 때보다 더 큰 폭풍이 들이닥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희 집에는 어쩐 일로? 아우 무거워 죽겠네. 이거 지금 바로 한번 끓여놔라. 이건 냉장고에 바로 넣고. 이게 다 뭐예요? 뭐긴 뭐야. 우리 손자한테 좋다는 거 내가 아주 싹 해왔지. 큰 들통과 한눈에 봐도 내용물이 가득가득 들어있는 작은 반찬통들이 여러 개였어요. 이걸 뭘 다 들고 오신 거예요? 무거운 게 됐으니? 우리 귀한 손자님이 오신다는데. 하지만 음식 뚜껑들을 열어본 저는 구역질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왜? 냄새가 좀 그런가? 그래도 네가 꾹 참고 먹어야 돼. 이게 아들한테 그렇게 좋은 거란다. 귀해서 쉽게 구하지도 못해. 정체불명의 알 수 없이 문드러진 음식들이 한데 어우러져 아주 고약한 냄새를 집안에 퍼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저 냄새 못 맡겠어요. 알아. 역한 거 나도 알아. 그래도 참고 한 숟가락만 먹어봐. 진짜 좋은 것들만 넣었어. 다라탕에 낙지 넣고 한우까지 더한 거야. 무조건 다 먹어야 돼. 약이라고 생각하렴? 네? 잘 알아요? 그걸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먹기는 내 새끼 잘 큰다는데 똥물이 좋다고 하면 그런 것도 다 받아먹는 게 엄마지. 결국 저는 화장실에 가서 3번이나 구역질을 했고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입맛만 쩝 다시고는 더 이상 제게 음식을 강요하기 힘들어 보이자 투덜거리며 집을 나가더군요. 어머니가 가져온 음식을 모조리 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냄새부터 맡기 힘들어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었어요. 아, 집에 이게 뭔 냄새야? 자기야, 부엌에 가서 저것부터 어떻게 처리 좀 해줘. 제발. 남편은 제 자초지종을 다 듣고는 당장 시어머니한테 가서 다시 연락을 했죠. 불같이 화내는 것을 제가 간신히 뜯어 말렸어요. 진짜 엄마 왜 그러지? 내가 그러지 말라고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데. 당신도 절대 다시는 안 그러신다고 약속해놓고는. 이게 다 나랑 아기 건강하라고 해오신 거라 또 무작정 뭐라고만 할 수가 없어. 자기는 그냥 아들이지만 나는 며느리니까. 내 입장에서는 또 난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그날 저녁 남편은 시어머니가 해온 음식들을 모조리 더 대신 처리해주고 끊임없이 사과를 했어요. 현영아, 진짜 미안해. 내가 아빠한테도 엄마 말리라고 부탁을 그렇게 했는데
미안해, 진짜. 자기가 왜 미안해. 그런 말 하지 마. 시어머니는 며칠 잠잠하더니 다시 갑작스럽게 연락을 해오고는 했어요. 이번 주말에 서아, 너희 친정에 좀 맡기면 안 되니? 서아를요? 왜요? 내가 이번에 갯돈 차례가 되어서 탔거든. 돈이 좀 생겨서 우리 손자님 뭐 필요한 거 사러 같이 백화점 가자고. 애들 금방 크고 그래서 저는 백화점에서 애들 거 안 사요. 마음만 잘 전해받을게요, 어머니.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백화점으로 나올 때까지 수도 없이 전화를 했고 결국 저는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나갈 때마다 저는 마음에 들지도 않는 색깔 디자인을 골라 아들이 태어나면 꼭 입히라고 당부를 하더군요. 집에 오는 길에 쇼핑백을 정말 집어 던지고 싶었지만 꾹 참았죠. 정말 기절할 만한 일은 그로부터 3개월 뒤에 시작되었고 아들이 태어난 후에 정점을 찍었어요. 출산을 얼마 남기지 않고 어느 날부터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사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더군요. 현영아, 지금 사는 집 너무 좁고 오래되지 않았니? 이제 손자 태어나면 너희도 내 식구인데 좀 더 넓혀가야 되지 않나 해서. 아직 서아도 어리고 더군다나 뱃속의 아기는 자기 병 필요할 나이도 아닌데 지금 이 정도도 괜찮아요. 보은 씨 아침에 출퇴근하러 가기도 편하고 저도 딱히 불편한 점은 없어서요. 애기 막상 나오면 얘기가 달라질 텐데. 저와 남편은 괜찮다는데 시어머니가 괜히 저희 집에 트집을 잡아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의아했지만 그냥 또 뱃속에 아기가 살기 좁은 것 같다는 이상한 말을 할까봐 이사 같은 건 생각하지 않는다고 딱 잘라 말했죠.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들 준우가 나오고 얼마 후에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어요. 출산 후 저는 저대로 몸이 안 풀어져서 서아는 갑자기 나타난 동생이 어색해서 준우는 신생아 티를 내느라 서로 울어대고 정신없는 날들이 계속 있을 때였어요. 그때도 시어머니가 준우를 본다며 매일 저희 집에 오려고 하는 것을 남편이 거의 막아주고 있었거든요. 하루는 시어머니가 제 앞에 팜플렛을 놓더군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너 나한테 고마워서 절이라도 해야 될 거다. 이게 무슨 새 아파트 전단이에요? 이번에 들어서는 아파트. 그런데 이게 왜요? 우리 집 바로 옆에 새로 짓는 거기야. 내가 정말 어렵게 계약하고 왔다. 네? 이사 가시려고요? 우리 두 늙은이가 가긴 어딜 가. 너희가 와야지. 네? 저희가 이사 간다고요? 그래. 준우가 눈에 밟혀서 내가 살 수가 있어야 말이지. 보은이는 맨날 너 힘들다고 집에 작작 찾아오라고 잔소리하잖니. 준우 할애비는 집에서 나만 들들 볶아대지. 그래서 내가 아예 큰맘 먹고 여기 들어서는 아파트 계약했다. 어때? 새 집 마음에 들지? 저는 5분 정도 뇌에 정지 신호가 들어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시부모님들이 이사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식구의 이삿집을 시어머니가 다 결정해놓고 통보라뇨. 어머니,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요. 저희 네 식구가 어머님 집 옆에 새로 지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거라고요? 그렇다니까. 계약금도 내가 넣었고 절반까지는 내가 도와주마. 나중에 이 집 빼고 나오는 돈으로 잔금 처리만 너희가 하면 돼. 너 주변에 물어봐라. 이런 시어머니가 어딨나? 왜 저희한테 말씀도 안 하시고 이런 걸 계약하신 거예요? 말해봤자 너나 보은이가 하지 말라고 잔소리할 게 뻔하잖니. 나는 준우가 보고 싶어 죽겠고 이렇게라도 일 벌여놓으면 너희가 어쩔 수 없이라도 이사 오겠지 뭐. 당장 시어머니고 뭐고 문 밖으로 내쫓고 싶은 마음을 꾹꾹 누르며 최대한 침착한 척 말을 이어갔어요. 저희가 이사갈 생각이 없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정말 여기 사는 거 불편한 거 없고 너무 좋아요. 준우 태어났지만 집 좁다는 느낌도 없고 생활권에 필요한 것들이 다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저희가 왜 이사를 가겠어요? 그럼 나는, 네? 나는 준우 하루라도 안 보면 미칠 것 같은데 이렇게라도 해야지. 내가 이 손자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아니, 어머니. 참, 기가 막혀서 말이 다 안 나오네. 좋은 집, 새 집 내가 알아서 장만해주겠다는데 너는 뭐가 기가 막혀 말이 다 안 나온다 그러니? 내가 너였으면 나한테 넙죽 처리라도 하고 당장 감사합니다 했을 거야. 나원, 이렇게 좋은 아파트 살으라고 돈도 이미 가져다 놓는 시애미가 어딨다고? 다 호강에 겨운 소리야.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와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조용히 화장실로 들어가 남편의 이른 퇴근을 재촉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집인데 왜 엄마가 계약을 하고 옆으로 이사를 오라고 하는 거예요? 역시나 남편은 집에 와서 옷도 갈아입지 않고 큰 소리부터 내기 시작했어요. 예, 니네 부부 진짜 쌍으로 웃긴다. 내가 계약금이랑 집값 절반 낸다고. 나머지만 이 집 처분하고 내라는데 내가 이렇게 아들이랑 며느리한테 큰 소리를 들어야 하니? 누가 엄마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아, 저 등신. 현영이랑 살더니 쟤도 완전히 머저리 다 됐네. 니네 젊은 애들이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 니네가 그 몇 억을 쉽게 모을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부모가 해주겠다는 거잖아.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사를 가고 싶지도 갈 이유도 없다고요. 우리가 사는 문제를 왜 엄마가 마음대로 결정하냐고요. 내 옆으로 오면 내가 매일 준우도 봐주고 현영이도 편하고 서아도 동생 없어서 좋고 다 장점밖에 없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애들이 부정적이고 꽉 막혔니? 엄마가 준우를 매일 보겠다는 건 현영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엄마가 준우 보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괜히 현영이 위하는 척 하지 마세요. 위하는 척이라니. 갈수록 가관이네. 솔직히 니네 없어도 된다. 그냥 준우만 나한테 맡겨. 무슨 소리세요? 태어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은 애를 저랑 왜 떼어내우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너희 보고 선택하라고 이렇게 하잖아. 준우를 아예 나한테 맡기든지 아니면 너희가 내 옆으로 이사를 오든지. 엄마! 저는 순간 시어머니가 미친 줄 알았어요. 그전부터 해온 일들도 심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일은 정말 미치지 않고서는 버릴 수도 없고 말이 이렇게 안 통하지도 않을 테니까요. 저와 남편은 급히 시아버지까지 동원했고 이야기를 들은 아버님은 노발대발하며 시어머니를 데리고 가셨어요. 시어머니는 아버님 손에 끌려가면서도 자신이 한 일은 잘한 거고 저희가 어리석다며 악다구니를 해댔죠. 그런 할머니 모습을 본 서아는 무섭다고 눈이 짓무르도록 울었고 집안이 시끄러워지자 신생아도 죽어라 울고 저도 속상해 울고 남편도 미안하다며 무릎 꿇고 울며 밤을 지새웠어요. 현영아, 어차피 우리가 계약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안 움직이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때문에 자꾸 말도 안 되는 스트레스 줘서 정말 미안해. 내가 진짜 너랑 애들 앞에서 면목 없다. 어머님 버리는 일들이 정말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 당신이 무슨 잘못이 있어. 미안해, 현영아. 결국 시아버지가 나서서 그 아파트 계약을 취소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딱히 홍보가 잘 되거나 유명한 건설사가 짓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넘겨받을 사람이 없어 많이 힘들었다고 하시더군요. 계약금이 1억 정도 들어갔었는데 그 돈의 3분의 1도 찾지 못하고 손해본 채 울며 겨자 먹기로 겨우 넘겨받을 사람을 찾았어요. 이 일로 경제권은 완전히 시아버지에게 넘어갔고 시어머니는 24시간 자신의 위치를 보고해야 하는 상황까지 되어버렸죠. 당연히 시어머니의 불만은 하늘을 찌를 듯이 엄청났고 이제는 제게도 막말을 서슴없이 던지고는 했어요. 저는 정말 시댁과 인연을 끊고 살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의 부모이기도 한데 제가 함부로 그럴 수가 없더군요. 참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남편이 더 이상 자신의 부모님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 했어요. 전처럼 부모님이랑 거리를 조금 두고 지낼까 해. 현영이 너랑 애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여러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결국 지금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네. 미안해. 뭘 자꾸 미안하대. 나야말로 자기 걱정돼. 그래도 자기 부모님인데. 아무리 말로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데 이제 뭐 어쩔 수 있겠어. 영국으로 간 보영이도 아마 이렇게 엄마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고개를 저으며 떠난 거겠지. 마음이 괴롭고 절망스럽네. 생각해보면 시어머니만 제정신이면 저희는 정말 아무 문제 없는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 그놈의 아들, 그놈의 손자가 뭐라고 집안을 이 지경으로까지 만들어 놓는 건지. 그 후 몇 년 동안 시댁과는 다시 연락을 끊게 되었고 저는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은 바깥 일을 열심히 하며 살고 있었어요. 올해가 67, 68, 69. 아버님 칠순이 되는 해구나. 어느덧 세월이 흘러 아버님의 칠순해가 돌아왔어요. 시어머니가 한 짓을 생각하면 모르는 척 하고 싶었지만 죄 없는 시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같이 연락을 못하고 지내는 입장이니 저도 모르게 괜히 양심에 찔려 그래도 칠수는 챙겨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자기야, 올해 아버님 칠순 생신인 거 알아? 그래?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지. 아가씨도 영국에서 안 나온 지 꽤 됐잖아. 우리도 연락 안 하고 지낸 지 꽤 되었고. 어머님이야 그렇다 쳐도 아버님은 죄가 없으신데 너무 외로우실 것 같아. 그렇긴 하지. 아버지가 중간에서 힘들고 불쌍한 처지긴 하시지. 우리가 아버님 칠순을 챙겨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 정말? 현영아, 정말 고마워. 나도 못한 그런 속 깊은 생각을 다 해주고. 자기 부모님이니까. 고마워하는 남편을 보니 제가 얘기를 꺼내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버님 칠수는 작지만 저희 집에서 단촐하게 하기로 하고 미리 말씀도 드려놨어요. 아버님도 눈물을 보이시며 말씀하시더군요. 현영아,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아버님 예전에 좋아하셨던 것들 많이 준비해 놓을게요. 그리고 당일 멋쩍은 시아버지와 쭈뼛거리는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셨어요. 오셨어요? 서아야, 준우야,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인사드려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아이들을 보고 눈시울이 붉어졌고 그 모습을 본 저와 남편도 괜스레 눈물이 났어요. 아유, 무슨 상을 이렇게 거하게 차렸어. 혼자 하느라 고생했겠다. 보은 씨가 많이 도와줬어요. 많이 드세요. 저희 어른 넷은 오랜만에 만나 최대한 어색한 느낌을 지우기 위해 억지로라도 웃으려 노력했어요. 시어머니는 다른 얘기보다도 계속 준우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할아버지 생신 케이크 초불자. 할아버지랑 할머니 옆에 가서 서봐. 사진 찍어줄게. 이리 와, 서아야, 준우야. 준우는 아버님 오른편에, 서아는 어머님의 왼편에 위치해 손으로 V자를 그리며 사진을 찍으려 했어요. 그때였어요. 넌 저쪽으로 가고, 준우야, 이리 와. 할미한테 와봐. 순간 싸한 정적이 잠깐 느껴졌어요. 할아버지한테 가라며 할머니가 슬쩍 민 서아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울기 시작했죠. 얘는 기집애가 뭔 눈물 이렇게 잘 흘려? 준우야, 이리 와봐. 할머니 무릎에 앉아서 같이 사진 찍자. 어? 넘어진 서아는 신경도 안 쓰고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준우에게 두 팔을 벌리고 애원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시아버지, 저와 남편 모두 고개를 떨구고 절망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다들 말은 안 했지만 시어머니의 그런 과한 아들 사랑 때문에 가족들이 흩어져 지냈으니 이제라도 좀 깨닫고 다시는 안 그러길 바라는 마음이었을 텐데 그 모든 게
산산조각 나버리는 순간이었어요. 시어머니의 과한 손자 사랑은 어떻게 보면 고칠 수 없는 불치병과도 같다는 것을 모두 알게 된 것이에요. 엄마, 서아 울잖아요. 이렇게 주셔야죠. 아, 귀찮아. 기집애들 정말. 결국 어색하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 사진 몇 장을 찍었고 눈치를 보던 시아버지는 케이크 몇 입 드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이제 집에 가야겠다. 오늘 잘 먹었다. 고맙구나, 현영아, 보은아. 여보, 벌써 가게? 나 우리 준우 좀 더 보고 가고 싶은데. 이게 얼마만이요? 조금만 더 있다가요. 네? 일어나. 이거 준비하느라 애들 피곤했을 텐데 우리가 가야지. 애들이 치우고 얼른 쉬지. 애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이거 치우는 게 뭐가 얼마나 어렵다고. 아, 우리 준우 몇 년 만에 봤는데 이렇게 짧게 봐서 어떡해. 할머니 아쉬워서 어떡해. 참, 이거 용돈에. 시어머니는 5만원권 2장을 꺼내 준우 손에 꼭 쥐어주었고 당연히 서아는 거들떠 보지도 않더군요. 얼른 일어나라니까. 시아버지의 재촉이 계속되자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자 남편이 가만히 저를 뒤에서 안아주더군요. 많이 속상했을 텐데 그 자리에서 참아줘서 고마워. 오늘 정말 고생 많았고 전부 다 고마워. 나도 자기 마음이랑 같아. 이건 정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나도 엄마 아들이지만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나도 정말 포기야. 저와 남편은 씁쓸한 표정으로 먹은 것들을 치웠어요. 자기 전 저는 딸 옆에 누워 말했어요. 서아야, 아까 많이 서운했지? 할머니? 준우만 좋아해, 할머니는. 아니야, 할머니가 준우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서아보다 더 어리니까 신경 써서 챙겨줘야 한다고 생각하신 거야. 서아를 미워하시는 게 절대 아니야. 알았지? 그날 밤 아이를 다독거리며 저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훔쳤어요. 일주일 뒤 시아버지에게 연락이 왔어요. 현영아, 나다. 바쁘니? 아버님,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그동안 내가 너무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것 같아 미안하구나. 지난번 너희 집 갔을 때 보니 아무래도 집사람은 고치기 힘들 것 같아. 나도 늙어서 모든 일에 왈가왈부할 힘도 없고 그래서 아예 우리가 다른 곳으로 멀리 갈까 해. 네? 어디로요? 예전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지금 집을 알아보는 중이야. 거기에 친구들도 몇 있고 집사람도 조금 다른 환경에서 살면 나을까 싶어서. 너희한테 미안하구나. 아버님, 저희 때문에 그렇게 멀리 가실 생각이시라면 그러지 마세요. 아니야, 그날 보니까 안 되겠더라. 한 번, 두 번 또 이렇게 연락하고 만나기 시작하면 저 사람 또 옛날보다 튀어나올 테고 이제는 너랑 보은이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 애들이 상처받아. 나도 이제 도시생활하기 힘들기도 하고 고향 내려가서 좀 편히 요양하련다. 결국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데리고 먼 고향으로 내려가셨어요. 가기 싫다고 아이처럼 떼쓰는 시어머니 때문에 또 해프닝이 있었지만 결국은 두 분 다 내려가시고 말았죠. 시아버지는 지금 사는 집을 팔아 고향에 좋은 집을 사도 남으니 애들에게 좋은 것 많이 사주라며 제 손에 1억을 쥐어주고 가시더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시면서요. 저랑 남편은 이런 상황이 슬프기도 하면서 안쓰러운 이중적인 마음이 들더군요. 결국은 시어머니의 과한 욕심과 행동들이 가족을 이렇게 떼어놓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너무 슬프지만 한편으로는 딸이나 아들이 상처받지 않아도 되니 안심도 됐다고나 할까요. 다행히 지금은 아이들도 건강하고 밝게 자라고 남편과 저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잘 살고 있답니다. 언젠가는 편하게 웃는 얼굴로 시부모님을 뵐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